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오늘 저녁 내가 해치운다. 두 여자의 등장으로 술자리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술잔을 비웠다. 그는 시바스리가를 주전자에 부어서 마시고 있었다. 양주잔은 주로 대통령과 김계원 비서실장 사이에서 오고 갔다.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정보부장은 술잔에 입술을 갖다 대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신재순 양이 보니 김재규가 맞은편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신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차 실장이 또 한마디를 거는 것이었다. 요즘 정보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부산 사태만 해도 그렇지. 대통령은 또 시국 문제를 꺼냈다. 차 실장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대통령을 부추겨 이 화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오늘 삽교천에 가보니 공해도 없고 공기는 그렇게 좋은데 신민당은 왜 그 모양이요? 신민당은 주류가 중심이 되어 강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운갑을 미는 것은 비주류인데 국민들은 이들을 사꾸라시하니 힘이 없습니다. 주류의 협조가 없이는 정대행체제의 출범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작하던 현 당직자 백지화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까짓 새끼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차 실장은 예의 강경한 소리를 되풀이했고 김 부장은 대책 없는 비관론을 되풀이하니 대통령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한편 정승화 총장은 오후 5시 30분경에 총장실에서 나와 한남동 공관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오후 6시 10분경에 공관을 출발했다. 전속부관 이재천 소령이 승용차 앞자리에 앉았다. 정 총장은 6시 35분쯤 궁정동 정보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정문초소 안에서 경비원이 바깥을 보더니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가 나와서 안내를 해주었다. 정 총장이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뒤에 도착한 승용차에서 내린 한 중년 신사가 따라왔다. 사복 차림의 전속부관 이재천이 그 신사에게 우리 참모총장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 신사는 문전에서 제2차장 보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니 정 총장을 안내하여 1층 대기실로 같이 들어가 앉았다. 이때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이 오더니 차장보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부장께서 각하와의 만찬 자리에 가시면서 두 분이 먼저 식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섭 차장보는 정승화 총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부장님이 대통령 각하의 저녁 부름을 받아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장님을 모시고 있으면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기분이 나빴다. 돌아갈까 하다가 전에도 있었던 비슷한 일이 생각났다. 지난 봄인데 김재규가 3군 참모총장들을 저녁에 어느 음식점으로 초대해 놓고서 불참했다. 갑자기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때도 김학호 정보부 감찰실장이 대신 와서 접대를 하다가 김재규가 늦게 합류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나동 안방. 김계원은 왼쪽 자리에 앉은 김재규 부장이 너무 몰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이 칵테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 칵테일은 어떻게 하는 거요? 술 한 잔에 물 2잔을 부으면 됩니다.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김 부장에게 위로의 뜻으로 술을 권했더니 큰 잔에다가 양주를 희석시키지도 않고 그냥 부어서 돌려주는 것이었다. 김재규가 암살 준비를 위해서 만찬장을 뜬 시각은 지금까지의 수사 발표에선 저녁 7시 직후로 되어 있었다. 이번에 기자가 관련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녁 6시 40분경임이 확실해졌다. 김재규가 두 번째 자리를 뜨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김계원 비서실장은 불안해졌다. 각하를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자리를 비워 송구스럽고 그 전에 정치 문제로 이야기가 전교됐을 때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는 생각이 나서 불안해졌다. 그 사이 김재규는 슬그머니 안방을 나와 마당을 지나서 쪽문을 통해 한 50m 떨어진 본관으로 갔다. 식당으로도 쓰이는 1층 회의실 문을 여니 정승화 총장과 김정섭 2차장보가 환담하고 있었다. 양복 차림의 김재규는 좀 과장된 말투로 말했다. 정 총장, 정말 미안합니다.
계엄 사태 하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갑자기 만찬에 부르시니 안 갈 수도 없고 금방 끝내고 올 테니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시오. 김재규는 억짓기가 있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람 국내 담당 차장보는 나라 안이 돌아가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오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삼이도 내가 다 손들게 만들어 놨는데 제 말을 안 들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정 총장과 김정섭 차장보를 모시는 책임을 지고 있던 윤병서 비서는 김재규가 이 두 사람과 한 5분 10분쯤 이야기하다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김재규는 회의실을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갔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차 실장을 쏘아버릴까? 그런데 차 하나 쏘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지 않는가? 한다면 각하를 제거해야지 하고 거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김재규가 범행 이틀 뒤인 10월 28일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이 대목은 당시 사리의 발전 경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범행 직후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그 뒤 여유가 생겨서 자신의 행동을 과장, 미화, 합리화하기 전 비교적 순수한 상황 아래에서 작성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진술서 그대로 그의 사리를 격발시킨 것은 이날 밤 차 실장의 오만 방자한 언동이었다. 대통령과 저녁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육군 참모총장을 별실로 초대할 때부터 김재규는 사리의 불씨를 지펴가고 있었으나 확정된 의지는 아니었다. 이날 대통령과 경호실장이 다른 모습을 보였더라면 김재규의 생각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분위기는 두 사람이 마치 짜고 그러는 듯이 김재규 부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울컥해버린 김재규는 문제의 차지철을 죽이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걸림돌이 됐다. 더구나 대통령은 저 오만방자한 차지철을 편애해왔고 이날도 합세하다시피 하여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 바야흐로 배신감이 사리로 바뀌고 있었다. 박정희까지 쏘자는 결론에 도달한 김재규에게는 옆집에 초대해둔 정승화 총장의 존재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됐다. 김재규는 화장실에서 나오자 책장 선반 책 뒤에 감춰두었던 32구경의 작은 독일제 호신용 권총을 꺼내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 유달리 크게 만든 라이터용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동의 관리 책임자인 남효주는 대통령 일행이 식사 중인 안방에 음식을 들고 들어갔다가 부장이 보이지 않자 신경이 쓰였다. 그는 방을 나오자마자 현관으로 가봤다. 부장의 신발이 없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이 보였다. 과장님 어디에 계신가? 저 뒤 어디에 있을 겁니다. 남효주는 경호원 대기실로 가봤다. 그는 의전과장 박선호를 발견하고는 부장이 나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라고 일러주었다. 박선호는 항상 갖고 다니는 손전등을 비추면서 구관 쪽으로 건너갔다. 구관과 본관 사이 쪽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장민순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부장은 5분 전에 쪽문을 지나 본관으로 갔다고 했다. 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본관 1층에 있는 부속실에서 오전에 하던 여권 서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만난 뒤 2층으로 올라가서 권총을 꺼내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내려올 때까지도 서류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본관 정문에서 인터폰으로 부장이 나가십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현관 문 밖으로 나가서 부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김재규는 본관을 나오더니 박흥주 대령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구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박선호는 본관 현관을 걸어 내려오는 김재규, 박흥주 두 사람을 만나자 플래시를 비추면서 부장 곁을 따라갔다. 박흥주는 뒤에 처졌다. 구간으로 통하는 쪽문에 거의 다 가더니 김재규는 돌아서서 박 대령을 향해서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세 사람은 구간으로 들어가서 잔디밭에 들어섰다. 김재규가 말했다. 둘 다 이리 와. 어두운 가을밤 찬 공기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됐다. 박흥주가 보니 김 부장은 죽기가 어리고 긴장된 표정이었다. 김재규는 상의를 들어 올리고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흥분된 말투로 말했다. 박선호가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했다.
박 대령의 시야에는 호주머니에 있는 권총이 살짝 들어왔다.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라가 잘못되면 자네들과 나는 죽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해치운다.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하라. 육군 총장과 2차장부도 와 있다. 너희들 각오는 다 되어 있겠지?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박흥주의 표정을 슬쩍 보았다. 박흥주는 느닷없는 이야기에 입만 벌리고 듣는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예 하고 대답했다. 침통한 표정이었다. 김재규는 본관 쪽을 가리키면서 이미 총장, 차장부도 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박선호가 입을 김 부장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각하까지입니까?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응 했다. 박선호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저녁은 좋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7명이나 됩니다. 다음에 하죠. 안 돼. 오늘 처치하지 않으면 보안이 누설돼서 안 돼.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해. 다 해치워. 박선호가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김 부장은 다시 밀어붙였다. 믿을 만한 놈 3놈 있겠지. 박선호는 엉겁결에 예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30분의 여유를 주십시오. 안 돼. 너무 늦어. 30분이 필요합니다. 30분 전에는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어. 김재규는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중얼거리더니 권총이 든 호주머니를 탁 쳤다. 그러고는 두말 없이 나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플래시를 비추면서 부장을 따라서 나동 현관까지 수행했다. 이들의 수작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본관 정문 초소 근무자 이말윤에 따르면 이 세 사람들이 붙어서서 대화한 시간은 1분쯤이었다고 한다.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진지한 논의가 있을 수 없었다. 김 부장의 일방적인, 저돌적인 선전포고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엄청난 계획을 던져놓고는 그냥 만찬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열쇠는 이제 김재규의 손을 떠나 두 박씨 손에 넘어온 셈이었다. 나중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앞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박흥주는 당시의 기분을 이런 줄거리로 설명했다. 부장이 오늘 해치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장과 박선호 과장 사이의 대화 내용과 그 뒤에 계속되는 말을 듣고 보니 대통령 각하와 경호실장을 자기가 살해할 테니 경호관들은 박선호와 제가 처치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헤어져서 제 사무실로 오면서도 부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각오가 서서 들어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저는 이미 호신용 25구경 베레타 권총을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었으나 너무 작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관 주차장에 가서 부장차에 두고 내렸던 저의 휴대용 가방을 열고 독일제 9연발 권총을 꺼내어 7발을 장전한 다음 왼쪽 허리에 찼습니다. 이 총은 1978년 4월 1일 수행 비서관으로 부임하면서 정보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차고 다니지 않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1층 부속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육군 총장과 정보부 2차장보도 와 있다. 준비도 다 돼 있다고 한다. 부장은 한국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부장은 나도 모르게 이미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해놓고 있다가 오늘 기회를 포착하게 되자 갑자기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 언제 그런 준비를 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으며 착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내가 김 부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는 것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정동 본관 1층 부속실에서 생각에 잠긴 박흥주 대령이 초조해 보였던 모양인지 옆에 있던 윤병서 비서가 물었다. 과장님, 왜 담배만 피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암살 준비 지시를 내릴 때 주로 의전과장 박선호와 얘기했다. 궁정동 내에서 경비병력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박선호였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경호원들을 자신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병력 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박선호가 그 시간에는 실질적인 경호실장이었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이날 밤에 두 주역, 김재규와 박선호가 짜놓은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역할을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태윤기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라 단심으로 형이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박흥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말을 꺼내 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선호도 김재규가 만찬장으로 돌아가고 난 뒤 고민에 빠졌다. 그도 총장이 와 있고 이 차장부가 안 올 시간에 와 있으니 국내외 사정이 긴박하구나. 부장이 총을 차고 나와서 각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거부를 하면 성공이건 실패건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부장이 육군 총장과 함께 유혈 쿠데타를 하는구나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박선호가 보기에는 부장이 단독으로라도 할 것 같았다. 부장이 각하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차지철 경호실장만 사살하고 각하는 납치 정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해봤다. 경호원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는 재민이 차로 총만 싣고 오면 2분도 안 걸리는데 처음에는 1시간을 요구할까 하다가 30분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 박선호는 항소심에서 그때 왜 부장님을 쏘거나 밀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명령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두지 않고 강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이날 박선호가 취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와 김재규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이때 나이가 45세이던 박선호는 대구의 대륜중학교 학생 시절에 체육교사 김재규를 알게 됐다. 박선호는 1953년에 해병학교 16기로 들어가 소위로 임관한 뒤부터 파월 청룡부대 대대장, 해병 서울보안부대장, 해병사령부 인사처장을 거쳤다. 1973년 10월 10일에 해병대가 해군에 흡수되어 통합될 때 예편했다. 박선호는 스승이기도 한 김재규가 3군단장으로 있을 때 중학 동기들과 함께 가서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병대에서 전역한 다음해인 1974년 4월 그는 당시 정보부 차장이던 김재규의 도움으로 정보부 총무과장으로 취직했다.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으로 나간 뒤에는 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으로 옮겼다. 기자는 당시 부산에서 발행되고 있던 국제신문의 사회부 기자였다. 1976년 1월 1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포항에서 유증이 발견됐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다가 박선호 과장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정보부가 포항에서 석유 시추를 하고 있었는데 유증 발견 사실은 보도 금지가 되어 있을 때였다. 그때 본 박선호는 날렵한 몸집을 가진 부드러운 신사였다. 소위 기관원으로서의 건방진 태도를 느낄 수 없었다. 아마도 기자가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박선호는 그해 초에 부산지부 정보과장직에서 면직됐다. 당시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석진강 검사가 대대적인 밀수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밀수 세력을 비호해온 정보부 직원들도 다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찰 수사팀의 동향을 알아보려고 박선호가 도청을 시켰는데 이것이 정보부의 내부 감찰에 걸려 그만두게 된 것이다. 박선호는 군대와 정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재규와는 의리와 인정에 의해서도 운명적으로 엮여 있었다. 박선호는 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직에서 면직된 이후 한 1년 실직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김재규의 도움을 받는다. 김재규는 그때 정보부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건설부 장관 출신인 김 부장은 박선호를 현대건설의 사우디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 안전차장으로 취직시켜주었다. 1977년 4월의 일이었다. 한 8달 근무하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온 그는 중앙상사라는 유류 수입상을 경영하게 됐다. 그해 8월 초 김 부장의 의전과장으로 있던 김인영이 회사를 찾아왔다. 그는
부장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하신다며 회사의 경영 상황을 물어보고 돌아갔다. 8월 7일 정보부장 비서실장 김갑수 장군이 좀 와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정보부에 와서 다시 근무해볼 생각이 없는가? 무슨 보직인데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부장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박선호는 자신의 회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정보부 근무 제의를 승낙했다. 김갑수 실장은 그 자리에서 박선호를 부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재규 부장은 박 과장에게 궁정동의 안가를 관리하는 의전과장 자리를 제의한 뒤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하라고 했다. 그날로 김인영 과장과 인수인계를 했다. 이렇게 하여 박선호는 이 역사적 사건에 말려들게 되었던 것이다. 박선호는 군 검찰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은 본인의 은사이고 직업도 알선해 주시고 본인을 알아주고 아껴줘 고마운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삼국지, 대망 같은 책을 많이 읽어라. 검소하게 생활하라. 우쭐거리는 행동은 삼가라는 등 좋은 말씀을 하여 평소부터 존경해왔습니다. 박선호는 이날 김재규를 보좌하여 전광석화 같은 암살 작전을 펴는 데 있어서 해병대의 기지를 충분히 발휘한다. 이날 작전의 성공 여부는 이 사나이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는 최초의 순간적인 주저와 번민을 즉시 극복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을 개시한다. 박선호는 김재규의 암살 지령을 들은 뒤 골목길 건너편에 가동이라 불리는 신관 2층 자신의 사무실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동원인원 선발을 생각한 바 우선 떠오르는 인물이 이기주였습니다. 그는 본인 밑에서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서 해병대 출신인데 무엇을 시켜도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의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경비직에서 관리직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주어 본인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가동 1층 경비원 대기실을 거쳐 2층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이기주를 불러 올렸다. 권총 하나 갖고 와. 궁정동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는 1층으로 내려와서 경비원 엄현에게 리볼버가 어딨냐고 물었다. 내가 근무용으로 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세요. 근무용이라니까요. 과장님이 달라고 하셔요. 엄현은 허리에서 권총을 풀어서 건네주었다. 이기주는 박선호와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태권도가 3단, 유도가 초단이었다.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공기 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근무할 때도 허리에 찬 권총에는 항상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박선호 과장은 지시만 떨어지면 아무데나 쏴도 좋다는 지침을 주어놓고 있었다. 해병대 출신끼리의 독특한 인간관계 덕분에 이기주는 박선호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었다. 박선호는 이기주로부터 오연발 38구경 리볼버와 권총집을 받아 가지고는 탄알집을 열고 5발이 든 것을 확인했다. 권총을 다시 집에 넣고 혁대에 끼운 뒤에 허리에 찼다. 이기주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오면서 박선호는 M15로 무장하고 양복 상의 안에 넣고 라고 했다. 이때 박선호의 눈에 띄인 사람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사 유성옥이었다. 그를 보는 순간 유성옥은 성격이 괄괄하고 용감하며 복종심이 강한 자이므로 그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선호 이기주는 같이 대기실 입구에 있는 총기함으로 갔다. 경비원이 꺼내주는 소총 M15 한 정과 15발이 든 탄창 1개를 이기주가 받았다. M15는 구형 M16 소총의 별칭으로 추정된다.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는 M15를 양복 저고리 안에 넣고 바깥으로 나갔다. 박선호는 신관을 나서서 건물의 모서리를 돌아 길을 건너다가 따라오는 이기주에게 불쑥 유성옥이 총 쏠 줄 아는가라고 했다. 유성옥은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총을 잘 쏠 줄 아는지는 모르지만 육군 중사 출신이니 최소한 쏠 줄은 알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권총에 장전하고 오라고 해. 유성옥은 그날 오후 동대문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6만원어치 사다가 주방에 가져다 준 뒤에 대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기주는 대기실 문 앞에 서서 안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과장님이 유성옥이 권총을 휴대하고 나오라고 하신다 라고 소리쳤다. 유성옥이 황급하게 일어나 엄현을 향해서
리볼버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가 차고 있던 것은 과장님께서 가져갔고 저 방에 있는 유석술이 차고 있을 거요. 누군가가 유석술한테서 권총을 받아서 유성옥한테 가져다 주었다. 유성옥은 권총을 받아 허리에 차면서 뛰어나갔다. 이기주, 유성옥 두 사람은 캄캄한 가을 밤 공기를 가르면서 박 과장을 따라 나섰다. 그 총 숨겨. 박 과장이 이기주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M15를 외투 안에 가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세 사람은 본관 정문을 통과하여 구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쪽문을 지나 그때 만찬이 무르익고 있던 나동의 뒷마당 으슥한 곳으로 향했다. 이때의 심정을 박선호는 군 검찰의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본인은 이기주, 유성옥 두 명을 재민이 차에 태워 곧장 나동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본관으로 해서 몇 번 멈추다가 구관을 지나 나동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신 정권의 핵심 인물 4명이 식사 중인 나동 건물의 캄캄한 뒷마당 구석 쪽으로 걸어가면서 박선호가 말했다. 부장님 지시다. 오늘 일이 잘 되면 한몫 볼 것이다. 저 방 안에서 부장님이 쏘는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주방 앞에 있다가 경호원들을 몰아붙여. 경호원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하나요? 이기주가 겁먹은 듯 물었다. 그때는 쏴버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박선호도 마찬가지였다. 박 과장은 유성옥에게 재민이를 주방 쪽에 옮겨놔 라고 했다. 주방 앞에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기다려. 경호원이 뭐라고 하면 과장이 시켰다고 해. 주방 앞에 서 있는 경호원들은 주방으로 몰아넣는다. 반항하면 사살해. 박선호는 나동 정문 초소를 가더니 경비를 서고 있던 서영준에게 이기주와 교대하라고 지시했다. 서영준은 교대한 지 2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교대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선호는 나동에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나오다가 정문에 서 있는 이기주를 봤는데 우도 안에서 M15의 개머리판이 삐죽이 나와 있고 움직이면 소리가 났다. 권총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 이기주는 박 과장이 권총으로 바꿔 차고 오라고 했을 때 이 길로 도망가 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과장이 나를 신임했는데 거절할 수가 있는가. 과장이 유사시에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과장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원망도 했으나 저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켰을 것이라고 자위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 박선호와 박흥주 두 사람이 김재규로부터 거사에 대한 지시를 갑자기 받았을 때 느꼈던 똑같은 충격과 당황을 이번엔 이기주와 유성옥이 느끼고 있었다. 이기주는 법정에서 과장의 지시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부터 뜁니다. 라고 했다. 변호사가 불응한다거나 승낙한다거나 선택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무조건 지시에 따랐습니다. 상관의 지시니까 무조건 따르고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성옥은 그때 나이가 36이었다. 경기도 고향이 고향인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생모는 2살 때 죽고 계모 밑에서 살았다.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에는 근처 미군 공병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팔아 생계비를 보탰다. 그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해 서울에 가져다 파는 등짐 장수였다. 유성옥은 어릴 때는 고아처럼 자랐다. 그에게 군대는 피난처이자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의 민주주의. (1966년에) 육군에 입대한 유성옥은 하사관을 자원하여 월남 전선에 갔다. 맹호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70년에 귀국하여 이듬해 중사로 제대했다. 그의 정보부의 운전사로 취직했다가 박선호 과장에게 부탁하여 1급 근무지인 궁정동 안가로 옮겨 박 과장의 차인 재민이의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유성옥은 다음 달에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합수부에서 진술할 때 저는 직속 상관인 박 과장이 당장 그만두라면
그만 실직해야 할 입장입니다. 라고 했다. 김재규, 두 박씨, 이기주, 유성옥으로 이어지는 이 5명의 자객들이 정보부에 경직된 상명하복 관계에다가 특수한 의리 관계로 뭉쳐 5명의 방심한 대통령 경무원들을 기습하게 된 것이다. 신관 경비원 대기실에 있던 이광철은 저녁 7시를 조금 지나서 대통령의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던 나동의 정문 경비원 서영준이 들어오기에 놀랐다. 왜 이렇게 일찍 교대하고 오는 거요? 정문에 이기주하고 과장님이 계세요. 7시 25분쯤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가 대기실로 뛰어왔다. 그는 황급하게 서영준이 차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달라고 했다. 권총에는 4발이 장전돼 있었다. 한 10분쯤 지나서 이번엔 동료 경비원 김태원이 오더니 서영준에게 박 과장이 찾으니 식당 쪽으로 가보라고 했다. 서영준은 나동 정문으로 뛰어갔다. 과장은 안 보이고 이기주가 권총 차고 왔느냐고 물었다. 서영준은 다시 대기실로 달려가서 김태원이 차고 있던 권총을 받아왔다. 이기주는 그에게 경비를 서달라고 한 뒤 나동 주방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서영준은 오늘은 종잡을 수가 없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곧 역사가 격동치려고 하는 나동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운전자 유성옥은 박선호 과장이 시키는 대로 신관에 세워두었던 재민이를 골목길 건너편 나동으로 몰고 왔다. 문은 박선호 과장이 열어주었다. 나동 관리 책임자 남효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곳에 재민이가 들어온 것이 궁금하여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유성옥은 과장님이 여기에 차를 대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재민이를 대통령 경호원들이 모여있는 주방 벽면과 나란히 세워두었다. 이때 대통령 경호원 박상범, 김용섭은 대통령 차 운전사 김용태, 정보부 식당차인 뉴코티나 운전사 김용남과 함께 주방 바깥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뉴코티나의 앞지붕 위에다가 원동에서 사온 플라스틱 막걸리통을 얹어놓고 김용남과 김용섭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박상범은 속이 거북하다면서 김용태가 주는 가스 명수를 마셨다. 박상범 등 경호원들은 유성옥이 모는 재민이가 신관 경비원 대기실 쪽에서 제2대문을 통해서 나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 박선호 과장이 대문을 열어주는 것도 보았다. 주방 운전사 김용남이 한참 있다가 재민이로 다가가서 유성옥에게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물었다. 유성옥은 과장님이 여기에 차를 대라고 하셨다고 했다. 김용남은 무서운 과장이 시킨 일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 대통령 경호원들은 이곳의 경호는 정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타성에 지배되고 있었다. 재민이의 창이 검게 칠해져 있어 안에 누가 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대통령 측근 경호를 맡고 있었던 수행과장 박상범은 고려대학을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대위로 전역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해병대 선배인 박선호와도 알고 지내고 있었다. 그 박선호가 아까 주방 안에 몇 번 왔다가 갔다가 하더니 이번에는 승용차 재민이까지 다가서서 기웃거리고 가는 것이 보였다. 유성옥은 1979년 12월 12일 육군 보통계엄 군법회의에서 신호양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박 과장의 암살 지시에 반항하면 나중에라도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차를 옮겨놓고 재민이 차에 타고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경호원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었다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서 재민이의 문을 열어주면 각하가 위험하다고 알린 뒤에 달아날 생각을 했다는 뜻인 것 같다. 만약 그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주방에 있던 2명의 경호원과 대기실에 있던 2 경호원이 자위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오히려 김재규 쪽이 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성옥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경호원이 그의 신호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행동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사람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판이 짜여져 있었다. 그는 운이 나쁘게도 연출자 박선호에 의하여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한 배역을 맡도록 지명돼 있었던 것이다. 이날 밤 드라마의 한 조역인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과 김재규와의 인간관계도 박선호에 못지않을 만큼 끈끈한 것이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육군 사관학교생도 18기로 들어갔다. 졸업 후 제6사단의 포병대대에 배속됐다. 이곳에서 브리핑 솜씨가 사단장 김재규의 눈에 띄어 그의 전속 부관으로 발탁된 것은 1964년 8월이었다. 6사단 포병사령관 박재종 대령이 그에게 차를 보내 사단장이 부르니 가보라고 했다. 사단장실에 갔더니 김재규 사단장은 이름을 물어보고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말했다. 자네 오늘부터 내 부관 좀 하게. 박흥주는 누가 자신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화력 시범을 할 때 브리핑, 시범, 통제를 담당한 자신을 사단장이 잘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재규의 제6사단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폭력화되어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계엄부대로 서울에 출동했다가 본대로 돌아와 있었다. 박흥주는 1966년 1월에 김재규가 육관구 사령관으로 옮길 때도 같이 따라가서 6달 동안 전속 부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월남전선을 지원하여 1966년 10월부터 2년간 8월 9사단 52포병 제3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했다. 귀국한 뒤에는 21사단 제1포대장을 거쳐 육군보안사령부 서울지구대에 있으면서 3년 6개월간 수경사 파견대 조장, 영등포 팀장, 한수 이북 대공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때도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였다. 그가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장교로 근무 중이던 1978년 4월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으로 다시 불려와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김재규와의 네 번째 인연이었다. 11.6 당시 그의 생활 수준은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시가 1,500만원짜리인 대지 20평, 건평 18평의 슬라브 집과 약 400만원어치의 부동산에 약 40만원의 월급으로서 중하류였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저녁 7시 20분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을 나와 정보부장 운전사 유성문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지시한 뒤에 한 울타리에 있는 나동 쪽으로 갔다. 대통령을 모신 은밀한 만찬이 열리는 이 건물에는 그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나동으로 뚫린 쪽문에 갔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이 제지했다. 비서관님은 나동에 못 들어가십니다. 박 과장 좀 불러줘. 경비원은 들고 있던 워키토키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다. 의전과장 박선호가 나오더니 박 대령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나동 정원은 컴컴하고 바닥에 작은 돌들이 박혀있어 울퉁불퉁했다. 나는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박선호는 주방 쪽을 가리켰다. 거기에 가니 재민이가 한 대 서 있었다. 공격 목표인 주방 쪽을 보니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윤곽만 어리고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재민이 안에는 운전기사만 타고 있었다. 운전석 오른쪽 옆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박흥주 대령은 박선호 과장이 관할하는 경비원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모르고 있었다. 말없이 차중에 앉아있는데 곧 한 사람이 오더니 뒷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해병대 하사 출신 이기주였다. 박흥주는 주방 쪽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 뒤에 몇 사람이 있나? 이기주가 답했다. 경호원이 3-4명 될 거예요. 박흥주 대령은 주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물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글쎄요, 음식 나르는 사람인가? 박 대령은 흥분 상태라서 몇 분을 기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김재규가 두 박씨에게 암살 지령을 내린 뒤 나동 만찬장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의 이유로 든 민주회복이란 말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지어낸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그런데 김재규가 거사하기 직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라 말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적어도 그의 뇌리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란 씨앗이 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그가 암살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굽이치는 역사적 상황이 한 인간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좋은 실마리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맹목적 추종을 사대주의라고 단정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박정희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탄생한 유신체제의 수문장으로 임명됐던 정보부장이 이미 상대방의 논리에 감염돼 있었다. 김재규에게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확인시켜 준 것은 부마 사태였다. 10월 17일 늦은 밤, 중앙청에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가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하고 있을 때 김재규는 야간 비행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야간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 일대를 관할하는 중부경찰서로 갔다. 시위 군중 속에 놓여 있었던 중부경찰서에서 상황 보고를 듣고 정보부 부산분실로 돌아가려는데 시위대 때문에 승용차가 경찰서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됐다. 김재규는 정보부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한 20분을 걸어서 차가 기다리는 광복동 쪽으로 갔다. 암흑이 깔린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가 외치는 함성과 최루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중심부는 철시 상태라 음산하기도 했다. 캄캄한 뒷골목을 걸으면서 김재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혼잣말로 몇 번 중얼거렸다. 수행하던 정보부 요원들이 들으니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 김재규는 이 시위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이 정권의 운명이 다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전쟁, 시위, 화재 사건의 현장에 지휘자가 빠져버리면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재규는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부마 사태를 실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해석하게 됐고 제2의 4.19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에서 올라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출장 보고를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 정책 불신,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며 전국 5대 도시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자 박 대통령을 화를 내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부산 사태 같은 것이 또 생기면 이제는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내렸다가 사형됐는데 대통령인 내가 내리는데 누가 나를 사형시킬 수가 있겠는가. 옆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 라고 거들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전날인 10월 3일 박준규 공화당 의장설이,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정보부장은 신라호텔의 한 방에서 만나 다음날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실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아침 모 대사관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김 총재의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4사람이 지금 각하를 뵙고 재고해달라고 건의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이때 차지철이 나타났다. 그는 이야기를 듣더니 펄펄 뛰었다. 방금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각하의 뜻은 절대로 제명 쪽입니다. 이러니 청와대 행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김재규는 김영삼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본다. 남산에 있는 공관으로 김영삼 총재를 극비리에 초청하여 1시간 동안 간청하다시피 했다. 김영삼 총재가 1987년에 기자에게 전한 대화의 요지는 이러했다. 김 부장은 전날 대통령과 장시간 나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서 내일 아침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만나서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해주면 이걸 명분으로 하여 제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김 부장은 애원조로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나라도 김 총재도 대통령도 불행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김재규가 야당이나 학생 세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무리를 안 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다. 김재규는 권력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간형은 아니었다. 그가 1979년에 즐겨 썼던 붓글씨 자유민주주의, 민주, 민권, 자유, 평등, 위민주정도, 위대의, 비리법권천 같은 것들도 그의 심리를 엿보게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공격 준비 완료 신호.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나이가 9살이 아래인 것을 빼고는 공통점이 많았다. 고향이 같고 키도 같고 육사는 동기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경력도 같았다. 그의 합수부 진술, 즉 그의 육성을 인용하여 박정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1954년 9월경 5사단 36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박 장군께서 사단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상하관계이나 친형제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1960년 3월 본인은 진해의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고 박 장군께서는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니 군사혁명을 일으키자고 동의했습니다. 박 장군께서는 당시 육군대학 총장이시던 이종찬 장군을 주동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의 의견을 타진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장군을 원거리에서 타진한 바 그는 위험한 일에는 가담할 만한 위인이 못 되어 그대로 박정희 장군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5.16 후에는 호남 비료 사장도 시켜주시고 준장으로 진급도 시켜주셨으며 육사단장을 거쳐 육관구 사령관 그리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보안사령관직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각하와 자주 뵙게 됐고 이어서 3군단장, 유정회 의원, 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등용해 주셨습니다. 1976년 12월 4일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빨리 각하 집무실로 가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신직수 부장과 교대해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연구해서 잘 하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추천은 일절 없었고 각하의 의의 중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1978년 어느 날 김재규 부장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천주교 건물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했던 이동복 당시 부장 특보에 따르면 김재규는 담담하게 자신과 박정희의 관계에 대해서 고해성사로 알고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한다. 1973년 12월에 제가 유정회 국회의원을 할 때인데 각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당시의 부장은 신직수 씨였습니다. 정보부 차장으로 부임하기 하루 전에 각하께서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2층에 있는 각하의 사저에서 저녁을 주시는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각하와 유경수 여사가 고성으로 다투시는 것이었습니다. 유 여사께서 이후락, 박종규같이 국민들의 원성을 듣는 사람들을 왜 중용하느냐고 따지니까 각하께서는 왜 아내자가 국정에 참견하느냐고 나무라시고 유 여사도 지지 않고 대드시니 저는 불안해서 음식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한 10시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니 각하께서는 화가 나셔서 저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께서는 현관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인사를 하려는데 저를 등 뒤에서 껴안으시더니 김 장군님 들으셨죠? 김 장군께서는 누구 편이세요? 라고 하셔요. 저는 경모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 여사께서는 김 장군께서 중요한 자리로 가시는데 제발 저분이 하시는 인사 문제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간섭도 해주세요.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 여사께서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유훈으로 생각하고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에는 이 말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추기경께서도 저를 그렇게 하시고 대해 주십시오. 김재규는 나름대로의 정의감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9년에 일어난 정치적 격동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5월 김영삼 총재 당선으로 시작된 민주화 세력의 도전은 8월에 YH 여공 농성 사건, 9월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결정, 10월에 김영삼 의원직 제명과 부마 사태로 이어지는 경랑을 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국 대책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차지철 경호실장 손으로 넘어갔다. 김재규는 대체로 온건론을 견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김치열 법무장관의 말대로 그것은 론이랄 것도 없는 수준이었다. 김재규는 YH 여공회 신민당사 농성 때는 청와대와 경찰이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대하는 것을 누르고 경찰을 투입하도록 했고
한 여공의 사망을 가져왔다. 그는 또 8월 하순 대통령이 주재한 시국 수습 대책 회의에서 각하 칼날이 10%런 긴급조치 10호를 쥐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전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지금 학생, 종교, 근로자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결해 나가겠소? 당분간 구호로 밀고 나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정보부 간부들도 긴급조치 10호를 신설하자는 발상에 반대했다. 김재규는 인간적인 바탕은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격동기를 주도할 만한 안목과 추진력은 갖지 못했다. 상황이 너무 커지면서 김재규라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런 과부하 상태에서 차지철에 대한 증오심, 열등감, 차지철을 편드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든지 담판을 하여 차지철의 월권을 저지시켜야 했는데 이 수모를 참기만 했다. 대통령이 워낙 어렵게 보이기도 했고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기도 했을 것이다. 울분이 발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성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총을 대통령에게 겨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김재규의 남다른 면이 있다. 그가 지녀왔던 인간적인 선량함과 정의감에다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평소의 시국 판단을 확인시켜준 부마 사태의 민란화가 보조적인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 남자다운 사생관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무사 정신의 숭배자였다. 10월 26일 남산 사무실에서 궁정동으로 이동하는 차 중에서도 김재규는 일본 무사들이 즐겨 읊었던 시 낭송 테이프를 들었다. 그는 사무라이 영화 비디오 중독자기도 했다. 영웅적인 죽음의 미학을 그는 동경했다. 김재규는 안동 농림학교 4학년 재학 중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일본 요카이치 항공병학교에 특별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갔다. 1944년 1월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는 임관을 6달 앞두고 해방을 맞았다. 김재규는 안동 농림을 다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선 유별난 의협심으로 인해 별명이 노기대장이었다. 노기대장은 러시아-일본 전쟁 때 여순 요새의 공격을 지휘했던 일본 장군으로서 명치천왕이 죽자 부인과 함께 자결한 사무라이 정신의 화신이었다. 김재규는 김영 김씨였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불만을 품고 친단종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충신 김문기의 18대 손이다. 그는 정보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무리하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무리를 할 만큼 대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시 나동 안방.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시계를 보면서 삽교천 중계방송은 안 하나 라고 재촉했다. 차지철이 시간이 되면 틀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 뒤로는 차 실장이 시계를 자주 봤다. 심수봉도 이때 시계를 봤는데 나중에 기억을 살려보니 7시 10분 전쯤이었다. 대통령은 위량복을 벗었다. 오른쪽에 있던 신재순이 받아서 옷걸이에 걸었다. 김계원 차지철도 바깥마루로 나가더니 상의를 벗어놓고 들어왔다. 이때 김재규가 들어왔다. 대통령이 웃옷을 벗은 것을 보고는 김재규도 상의를 벗어 걸고 들어왔다. 대통령은 KBS TV 7시 뉴스를 보면서 미국 대사가 김영삼 총재를 만났다는 보도에 대하여 심사가 다시 뒤틀린 듯 했다. 아니 총재도 아닌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김영삼 총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는데도 미국 측이 총재 대우를 해주는 데 대한 불평이었다. 대통령은 김재규 부장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던졌다. 그 정보부에서 부산 사태 사진을 만들어주는데 깡패들 사진만 만들지 말고 진짜 소유 사태의 사진을 좀 크게 뽑아 보여주게. 김 부장은 짤막하게 예라고만 대답했다. 박정희는 고향 후배인데다가 육군사관학교는 동기고 줄곧 자신이 끌어주고 키워줬던 김재규에 대해서는 동생처럼 편하게 대하다가 보니 도가 지나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심으로는 끔찍이 아낀다는 것을 깔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미국 브라운 장관이 오기 전에 김영삼이를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유혁인인가 말려서 취소했더니 역시 안 되겠어. 국방장관 회의고 뭐고 볼 것 없이 법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미국 놈은 범법해도 처벌 안 하나. 각하, 김영삼이는 사법 조치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제명한 걸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면 2번 처벌하는 인상을 줍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당신네들은 비행조사서만 움켜쥐고 있으면 못하나. 딱딱 입건해야지.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도 구실을 주고 국회에 나오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회기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해외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김재규는 이 말을 유달리 강경하게 했다. 그때까지 침울하게 예 하고 있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김재규가 약간 불손하게 대통령의 말을 반박한 것은 이미 거사 준비를 시켜놓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로서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또 차지철이 끼어들어 예의 전차 이야기가 나왔다. 신민당 놈들 그만두고 싶은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을 타고 반정부적인 놈들이 선동해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식들 신민당이고 뭐고 나오면 전차로 싹 깔아뭉개겠어요. 신재순이 보니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가 손목시계를 자주 보고 있었다.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송에서 카터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언가 한마디 하더니 텔레비전을 끄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도승지 한잔 하시오 하면서 술잔을 김계원 실장에게 건넸다. 대통령은 오른쪽 자리에 앉은 신재순 양 앞접시로 음식을 집어 건네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술 기운이 돌자 김계원 실장을 도승지, 김 부장을 포도대장이라고 불렀다. 신양에게는 김 부장은 술을 아주 잘하니 많이 권하게 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김재규는 간이 나빠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이날 술은 대통령과 김계원 2사람이 거의 다 마셨다. 맞이 앉은 2사람은 잔을 빨리 돌렸다. 1시간 40분 사이에 시바스리갈 1병 반이 비워졌다. 차지철 자리 앞에 놓여있던 잔에서는 김계원의 지문이 검출됐는데 이는 김계원이 술이 약한 차 실장에게도 잔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날 김재규도 그의 주량에 비해서는 술을 많이 마신 편이었다.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노래나 좀 듣자고 했다. 대통령 왼쪽에 앉아있던 심수봉이 바깥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들어왔다. 심양은 기타를 대기실에 두고 왔었다. 안재송 부처장이 기타를 갖다 주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노래를 부를 시각이 되어도 가져다 주지 않아서 나갔다가 온 것이었다. 심양은 돌아와서 그때 그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박정희는 하나 더라고 했다. 심수봉은 구성진 목소리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흥겨워지기 시작했다. 2번째 노래가 끝나자 차 실장이 이제부터는 노래를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심수봉이 경호 실장님이라고 했다. 심양은 지명을 하려고 좌중을 둘러봤는데 김재규와 김계원의 표중이 어두워 차 실장을 지명한 것이었다. 심양은 그전에도 한번 여기에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때 김 부장은 지금처럼 침울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났다. 신재수는 차 실장의 생김새에 어울리는 노래는 군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천에를 부르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한결 고조되어 갔다. 이때 남효주가 들어와서 김 부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 심수봉한테도 들렸다. 과장님께서 부속실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공격 준비를 끝낸 박선호는 대기실에서 경호처장 정인영, 부처장 안재송과 같이 있다가 안방 옆에 붙은 부속실로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남효주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다. 김재규가 슬그머니 나가는 것을 박정희는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다. 차 실장이 부른 앙콜곡은 나그네 서름이었다. 대통령은 손으로 장단을 맞췄다. 김 실장이 각하, 차 실장이 저런 노래도 다 아는군요
라고 했다. 예, 국민학교 다니는 딸이 저의 노래 선생입니다. 만찬장의 중심인 식탁의 크기는 1.5 곱하기 1m. 박정희가 이 식탁을 넘어서 맞은편으로 볼 수 있는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 대통령에게 시야를 틔워주려고 그런 것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재규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였다. 차 실장도 김재규가 무엇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감시 안 해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미 대사와 김재규의 밀당. 여기서 잠시 숨을 멈추고 우리는 박정희가 이날 왜 이토록 집요하게 김영삼과 미국에 대하여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이 박정희를 정치 공작으로 일삼는 독재자로 생각했듯이 박정희는 김영삼을 사대적 근성을 가진 위선자로 보고 있었다. 박정희는 독재 정권을 혼내준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불리한 주한 미군 철수 정책을 들고 나온 카터 미 대통령을 경멸했다. 그는 또 이 카터와 미국의 힘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본 김영삼을 더 경멸했다. 박정희는 1979년에 들어와서는 카터와 김영삼에 대한 이런 경멸감을 정책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러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카터가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싸고 돈다고 생각한 박 대통령은 9월부터는 김영삼을 구속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낌새를 눈치챈 미국은 김영삼을 구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 9월 15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최강수 의전 수석을 만나 단도직입적인 긴 대화를 가졌다. 최근에 비밀 등급에서 해제되어 공개된 글라이스틴의 국무부 장관 전 보고문서에 따르면 상부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내 말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최 수석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만약 한국 정부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예컨대 김영삼을 구속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카터가 방한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구속하면 한국 정부의 이미지는 미국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외교적으로 점잖게 표현된 이 요청을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자의 협박 정도로 해석했던 것 같다. 바로 이날 문제의 인터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김영삼 총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의원직 제명에 단초가 되는 발언을 했다. 9월 24일 여권이 김영삼 제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대하여 우리 대사관은 한국 정부 당국의 요인들에게 김영삼 제명은 한미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보고했다. 류혁인 정치담당 수석은 10월 중순에 열리는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러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오는데 그 전에 김 총재를 구속하면 문제가 확대된다고 대통령을 말려 10월 26일 현재로는 보류된 상태였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김영삼에게 손을 대면 경제적 보복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명시적 협박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9월 27일 미 국무부 홀브룩 차관은 박미한 박동진 외무장관에게 야당에 대한 탄압이란 강한 표현을 쓰면서 정부 내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한 차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도록 은행에 지시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4일에 김영삼의 국회 제명이 있자 국무부 성명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는 주한 미국 대사를 소환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10월 13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글라이스틴이 의회와 접촉했던 바 한국 정치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오직 한 의원만이 우리가 가진 안보상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에 대하여 친한적인 의원들도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논리를 항상 되풀이하고 있었다. 10월 13일 벤스 국무장관은 김용식 주미대사를 불러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가시적 완화 조치가 없으면 한미관계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박 대통령에게 이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0월 18일 연례 안보회의에 참석하러 와 있던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카터의 친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전면적인 탄압이 임박했다고 걱정하는 국내외의 인사들을 안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박정희의 오기를 더 건드렸다. 미국 정부가 박정희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관의 횡포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특히 외국의 국가 원수들에 대한 암살 음모가 폭로되고 있을 때였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박정희를 암살하도록 조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정희의 제거는 한국의 정치 불안을 부를 것이 분명한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3년 전에 기자를 만난 글라이스틴은 박정희의 원폭 개발 계획도 1979년 무렵에는 핵 재처리 시설 도입 포기로서 완전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1979년에 김재규는 글라이스틴과 CIA 서울 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를 특별히 자주 만났다. 미국 측은 온건하고 충직한 김재규를 대화 창구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과 비판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자극이나 격려 또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김재규는 12.6 사건 재판의 항소 이후 보충서에서 이렇게 썼다. 자주 국방이 이상일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 같은 나라도 집단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 정권의 수문장은 미국 측 논리에 세뇌됐는지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던 자주 국방 정책을 잠꼬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1.6 무렵 한미 양국의 네 인물 박정희, 김영삼, 김재규, 카터 중에서 세 사람은 한국적 민주주의 대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 대치 전선에서 반박편에 서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운 미국식 민주주의 앞에서 주체성에 기초한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의 야당과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박정희의 공격으로부터 비호하기 위하여 주 공격 수역인 김재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6월 말에 카터 방한을 앞두고는 한 달 사이에 확인된 것만 3번 김재규와 글라이스틴의 대화가 있었다. 최근에 비밀이 해제되어 공개된 문서에서 대화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 1979년 6월 20일에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국무부에 지급으로 보고판 김재규 정보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오늘 김 부장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카터, 박정희 정상회담과 한국 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 향상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스처가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나는 또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인권 탄압으로 생각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달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서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카터 방한 반대 선교사들에 대한 위협, 김대중에 대한 행동의 자유 제약, 그리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이후에 있어야 할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포드 대통령의 방한 뒤에 있었던 탄압의 예를 들었다. 김재규 부장은 내가 말한 뜻을 확실하게 알아들었다. 6월 26일 카터의 서울 도착을 사흘 앞두고 글라이스틴 대사는 김재규 부장에게 반체제 인사들의 가택연금 같은 행동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도쿄에 있던 벤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마지막으로 김재규를 만난 것은 시해 사건 한 달 전인 9월 26일이었다. 글라이스틴의 보고 전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 김 부장이 물었다.
한국 경제와 국내 정치의 진행 방향에 대한 대사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앞으로 6달에서 12달 사이에는 침체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점차적인 물가 앙등으로 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과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하며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2가지 점이 나를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으로서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민당 사태를 둘러싼 국회의 공전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관련된 것으로서 평화적인 권력 이동입니다. 현재의 헌법과 정치 조직으로서는 평화적 권력 이동을 다루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상황을 이란과 비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란보다도 내부적으로 훨씬 강력하며 공통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김재규는 기와의 판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권력 이동기나 전쟁과 같은 국내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안정이며 이는 정부가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재규 부장은 한국 경제와 정치의 변화 전망에 대한 대사의 생각에 대해서 유별난 흥미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인 통제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김 부장은 박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경제 불황이 그런 불만 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다. 김재규 부장은 공안기관의 권력 남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대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김재규가 권력 이동과 박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불만의 누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강권 통치에 반대하는 미국 대사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점은 그가 미국의 논리에 설득되어 박정희식 통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1979년 11월 19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흥미로운 해명성 전문을 보낸다. 그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의 죽음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한국에서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일본과 미국 언론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쿠데타 음모자들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김재규도 앞으로 재판에서 나와 나의 전임자들이 자신에게 박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는 주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 내의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들에게 박정희 정권이 1년 이상 유지될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박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비판을 오해하여 박정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든지 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